대중과학계의 새로운 화두, SF. 아, 자율주행 기능을 쓰지 않고 직접 운전하시겠다고요? 네, 컴퓨터를 못 믿겠어요. 전 무려 20년 무사고인걸요. 차를 장만하면서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하니 보험사 직원이 놀란 모양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민 견적서. 자율주행 기능을 쓰는 친구보다 보험료가 3배는 비싸게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직원은 하나씩 항목을 짚으며 이유를 설명했다. 자율주행 기능을 쓰지 않으시면 다른 차량들과 교통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 차량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차간 거리나 상대 속도 등을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수동 운전자들은 도로교통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교통흐름 데이터 수집 비용도 따로 책정되고요. 직원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아무래도 컴퓨터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느리잖아요. 수동운전 시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된 SF의 세계.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몇 년 사이에 현실이 되었다. 구글, 테슬라 등 네로라 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에만 나가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자율주행의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나 윤리,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도 시작되었다. 컴퓨터에 사람 목숨을 100% 맡겨도 될까? 하는 윤리적 이슈에서부터 사람 없이 차만 들어가는 형태의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 건물로 주차량이 모두 바뀌지 않을까? 와 같이 도시 구조나 정책에 대한 생각들,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의외로 과학자들은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과학자들의 전문성은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을 뿐 과학기술 담론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SF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SF 작품은 과학기술로 근미래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그 안에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그려내기 때문이다. SF를 연구하는 이지용 건국대 교수는 SF는 누군가의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 이야기했다. SF는 단순히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상상과 바람을 넘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식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장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F는 예부터 과학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과학기술의 영감을 받은 SF 작가들이 미래 사회를 상상해 묘사하면 과학자들은 SF 속 상상의 세계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다. 어려서 SF 작품에 감명을 받아 꿈을 키우게 되었다는 과학자의 이야기나 SF 속 과학기술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학과 SF의 이런 독특한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도 있다. 2011년 애플은 갤럭시 탭이 자사의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고소했다. 삼성은 이에 맞대응하여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태블릿 PC에 대한 아이디어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는데 증거 자료로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을 제출한 것이다. 무려 1968년에 제작된 이 영화에 두 우주 비행사가 음식을 먹으며 사각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장면이 1분가량 나온다. 삼성은 이 사각 태블릿 PC의 앞뒷면이 평평하고 얇다는 점, 디스플레이가 직사각형이라는 점, 화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테두리가 얇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애플이 태블릿 PC 디자인의 독창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SF 작가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상상력의 제공과 실제화라는 SF와 과학의 선순환 과정이 잘 드러난 사례다. 영화는 개봉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이 압축된 수많은 장면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특히 주인공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장면이나 허공에서 스크린을 제어하는 모습은 이 영화를 대표하는 기술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율주행 자동차,
투명 스크린, 범죄 예측 시스템 등 영화 속 많은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다.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천재성에 대해 종종 논한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까지 미래과학 기술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과학적 예측 과정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학자, 도시계획자, 미래기술연구자, 미래예측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놓고 2054년의 미래사회를 구상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무려 사흘간 진행했다. 미래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과학자들에게 직접 수집했는데 당시 이 영화의 과학기술 자문으로 참여한 MIT 연구원 존 언더커플러는 스필버그 감독이 키보드, 마우스, 음성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상상해달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회상했다. 손동작만으로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키는 G-Speak 기술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이후 언더커플러는 MIT를 나와 어블롱 인더스트리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G-Speak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이 SF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SF가 과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와 같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런 둘의 밀접한 관계 덕분에 우리는 SF 작품을 통해 여러 미래 시나리오를 경험해보고 다가올 사회에 대한 질문과 생각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미래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설계해보는 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미래학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즉,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을 정확히 알고 이로 인한 사회의 현재 방향과 속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미래학 연구가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각 상황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여러 갈래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봐야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더 나은 선택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과학 대중화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과학기술 시민권과도 맞닿아 있다. 과학 대중화는 대중에게 과학을 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과학 대중화 활동은 오랫동안 대중이 과학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과학 식자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즉, 사람들이 과학을 잘 알아야 더욱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과학이 유용하고 옳은 지식이라는 절대주의 과학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대중과학자와 과학교육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환경오염, 원자력과 같이 과학기술과 연계된 사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인공지능처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쏟아지면서 대중의 과학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도 충분히 틀릴 수 있고 잘못 발전될 수 있으며 과학이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대주의 과학 철학의 발달로 과학은 대중이 무조건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사회 각 요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다. 이제 대중과학자와 과학교육자들은 단편적 과학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가치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이에 지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를 고민했던 과학 대중화도 사람들이 각각의 과학기술적 사안이나 정보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로 변화했다. 그리고 과학 대중화의 주요 키워드는 과학 식자율에서 점점 과학적 소양으로 변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소양인은 이렇게 규정된다. 단순히 과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사회 속에서 갖는 가치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과학기술로 야기된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과학적 이슈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그것이다. 즉,
과학 지식이나 정보를 이해하는 데서 과학기술 공동체에 참여하는 곳으로 큰 중심축이 옮겨갔다. 학자들은 이를 과학기술 시민권이라 명한다. 과학 및 과학기술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 사회 시민으로서 개개인이 갖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뜻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학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학관은 대표적인 과학 대중화 기관으로 대중화의 비전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학관은 대중의 과학 식자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핸즈온이라는 과학관만의 독특한 전시 방식을 개발했고, 오감을 활용한 체험과 다양한 실험 전시로 대중이 과학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 과학관은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과 담론을 쌓아나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학 대중화의 변화된 목적에 따라 과학관도 대중의 과학기술 시민으로서의 과학적 소양 함양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학관에서 다루는 콘텐츠의 변화다. 이제까지는 주로 완성된 과학 이론, 법칙 등 과거의 학문을 중심으로 다뤄왔는데, 이제는 현재 진행 중인 과학이나 사회과학 이슈로 콘텐츠의 범주가 확대됐다. 이를 위해 과학관은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이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언론인, 정부, 시민단체, 회사 등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 갖는 입장, 이 연구를 통해 변화하게 될 우리 사회의 모습 등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관람객이 해당 연구와 사회와의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다. 관람객의 비판적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 과학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토론, 강연, 워크숍,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다른 이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렇게 서비스의 유형이 확대된 것도 현재 과학관의 특징 중 하나다. 과학관의 미션과 기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현재 과학관을 3세대 과학관이라 부르고 있다. 3세대 과학관과 핸즈온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 2세대 과학관의 가장 큰 차이는 3세대 과학관이 더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교육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학기술 사회 속 시민의 일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소양을 쌓아나가는 지역 내 과학 대중화 전당인 것이다. 과학관의 새로운 해법, SF. 요즘 과학관들이 SF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과학기술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해 과학관이 찾은 해법 중 하나가 SF다. 국내 과학관 가운데 SF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곳은 국립과천과학관이다. 2010년부터 매년 SF 미래과학축제라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SF를 기반으로 미래과학기술 사회를 체험해보는 독특한 방식이다. SF 미래과학축제는 보통 SF2020, SF2021처럼 닭의 연도를 붙인 약자로 통칭되는데, 여기서 SF는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이면서 동시에 사이언스 앤 퓨처의 약자를 의미한다. 축제의 캐치프레이즈도 SF의 상상력으로 과학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으로 읽고 SF로 풀다로 컨셉트를 잡아 SF와 미래 과학기술 사회라는 주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들에서도 드러난다. 영화를 함께 보고 과학자들이 영화 속 과학기술을 설명해주는 SF 시네마 토크와 과학자가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연구를 소개하면 SF 작가가 그 연구로 인해 변화될 미래 사회상을 이야기해주는 SF 포럼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에는 SF와 미래 과학기술을 체험하는 쇼, 공연, 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그야말로 과학관 전역의 거대한 미래 사회가 펼쳐진다. 2014년 국립과천과학관은 SF 창작 시장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SF 어워드를 제정한 것이다. 영상, 만화와 웹툰, 장편소설, 중단편소설, 웹소설 등 총 5부문으로 구성된 SF 어워드는 그의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행사다. 2014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큰 규모의 SF 어워드로 자리매김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이렇게 SF 어워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SF 장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외국이나 타 장르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은 국내 SF 작품이나 작가가 탄생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서였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SF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과학에 대한 흥미도와 비례하며 SF 시장이 활성화돼야 과학 대중화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인식에 깔려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랜 축제 경험과 축적된 SF와 미래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2016년 상설 전시관 중 하나를 미래 상상 SF관으로 만들었다. 미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를 기획 전시가 아닌 상설 전시로 풀어냈다는 점도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닌 SF와 엮어 과학기술에 대한 담론과 철학을 담아내려 노력했다는 점도 모두 이 전시관의 특징으로 꼽힌다. 총 6 상설 전시관 중 하나를 SF와 미래 기술에 할애했다는 점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느끼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2016년에 개관한 서울시립과학관도 몇 년 전부터 SF 대열에 합류했다. 2018년도부터 SF 컨벤션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SF 장르 축제를 부흥시켰고 SF 작가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작가 발굴에도 적극 뛰어든 것이다. 서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대중과학 강연으로 유명한데 여기도 연중 강연의 많은 부분을 SF 작가에게 할애한다. 과학자 강연 못지않게 SF 작가의 이야기가 과학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대상 과학 대중화 활동의 최전선에 선 기업으로 과학동화가 있다. 과학동화는 2020년 어린이, 청소년 전용 과학기술 소통 커뮤니티로 사이언스보드라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는데 이곳의 주요 코너 중 하나로 SF 보드를 만들었다.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과학자와 SF 작가의 릴레이 토크를 듣고 어린이들이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9월 미래 과학기술과 윤리를 주제로 첫 선을 보였다. 과학동화는 이외에도 연재, 리뷰, 작가와의 만남 등 SF와 연계된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꽤 오랫동안 운영해왔다. 어린이 대상 미래과학기술 교육에 SF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인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에는 아시아태평양 이론 물리센터라는 물리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는 오래전부터 예산의 일부를 과학 대중화에 투자해왔다. 그러고 보니 현재 활동하는 주요 대중과학자들을 탄생시킨 곳도 이 센터다. 과학 강연, 기고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시작됐을 정도로 과학 대중화 분야에서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아시아태평양 이론 물리센터에서 과학 대중화 사업에 꽤 많은 비중을 두는 곳이 바로 SF다. 매월 발행하는 크로스로드 웹진에서는 SF 서적 리뷰와 신작 소설이 꾸준히 발표되고 SF 작가와 과학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소규모 소통 워크숍도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SF에 집중하는 이유. 이 모든 과학 대중화 기관들이 SF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현재 과학기술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바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과학적 소양이기 때문이다. SF 작가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똑같은 정보 속에서 그가 상상해낸 미래는 남들과 다르다. 한국 트렌드 연구소 김경훈 소장은 SF 작가들이 과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사회를 그리는 이유로 집중적인 관찰을 꼽았다. 그 바탕 위에 자기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익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지식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과학기술과 사회의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만의 시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우선 SF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 안에서 과학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씩 쌓는 것부터가 과학기술 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